저의 마지막 질문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한으로서의 글쓰기, 복수로서의 글쓰기, 그런 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귀족으로서 잘 살았는데 굳이 왜 역사소설을 썼을까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의 그런 전범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예로 들었는데, 제가 그 소설을 어릴 때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황석영의 장길산을 못 읽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읽어지지 않으니까 잘.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소설들을 보면 이 굵직한 대하 소설, 역사 소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원한으로서의 글쓰기, 약간은 복수로서의 글쓰기,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막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의 개인의 트라우마가 아니고 전민족,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많아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개개인이 겪은 사건도 복잡하고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최참판댁 이야기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또 무당딸 하나 있잖아요. 걔랑 또 이렇게 동이랑 엮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써야 되고. 아무튼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태백산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출발점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원래는 제카브스트난 이야기를 이제 쓰려고 하다가 1825년 그 12월 당 사건, 그 얘기를 쓰려고 하다가 자료를 모아 보니까 더 옛날 얘기를 좀 써보자 해갖고 이제 더 뒤로 역사적으로 더 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뒤로 가는 흐름이 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에게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가계를 파헤치는 그건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써야지 하고 보니까 맞아, 아버지의 아버지 얘기도 써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이제 니콜라이 로스토프 백작 가문의 이제 그 장남, 그 로스토프 백작 가문의 장남인 니콜라이가 토소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되게 인물이 좀 박색인 걸로 나오는데, 볼콘스키 공작 가문의 공장영의 딸 마리아 볼콘스카야가 톨스토이의 엄마입니다. 자기 가게 얘기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집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마땅히 선인도 아니고 마땅히 악인도 아니고 그냥 이제 평범, 보편, 일반 이런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다만 이제 차이라면 그들이 이제 상류계층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적어도 독자들도 이제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되게 전원시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원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 독자들의 의문이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톨스토이의 답은 그랬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심지어 더 세련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지금보다 딱히 더 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건데, 제가 약간 이제 비켜나가지고, 레스코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레스코프. 그래서 지금 그 문학 동네에서 번역이 돼 있는데, 빨리 찾았어요. 네, 빨리 찾았는데 요겁니다. 요거 말고도 번역이 좀 돼 있는데, 문학 동네께 번역이 예쁘고 책도 이쁘고. 자,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스코프가 이제 19세기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에 도토리에 가려져서 그렇지, 뚜르게네프 이런 작가에 가려져서 그렇지, 레스코프도 되게 잘 쓰고, 살트이코프 쉐드린이라는 작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을 때 그냥 소설로서 그냥 읽을 때는 레스코프가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세계관도 긍정적이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는 자기들이 민중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써요. 근데 걔들이 그리는 민중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신격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입장이 민중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건 타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얘기를 가장 잘 쓴 작가라면 최홉일 거고, 지가 농노 출신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글도 잘 썼으니까. 근데 이제 최홉은 이미 20세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레스코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본인이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귀족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민중 속으로 들어갈 것도 없이, 애써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민중 속에서 나서 그 속에서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스코프 이야기를 읽으면은 그 무렵의 농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리얼리즘의 어떤 프리즘을 가지고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었나? 분장사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분장 예술가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지주 귀족이 분장 예술가를 어떻게 박해하는가 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떤 하녀랑 사랑하게 되고 막 이런 건데 엄청 막 괴롭히거든요. 근데 막 고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완전 뭐하게 이제 묘사가 되는데, 톨스토이가 보는 그 과거의 러시아와 레스코프가 그린 과거의 러시아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톨스토이는 이러이러하게 살았고 이런 세상만 접했기 때문에 이런 귀족의 전원시적인 풍경 이런 거가 이제 보이는 거고, 레스코프는 본인이 민중으로 태어나서 민중으로 살다가 민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민중의 애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막 문자 그대로 너무 막 그 자연주의적으로 막 이런 고문 같은 게 묘사가 돼가지고, 그 지주백작이 되게 이제 그 뭐야 그 박찬욱 감독의 그 뭐야 아가씨 거기 그런 거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집이 있으면 지하에 그런 이상한 걸 하나 마련해 놓는 거예요. 막 문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막 고문실 같은 막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말 안 듣는 농노나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 잡아서 완전 거기서 반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건데 너무 이제 다른 세계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톨스토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풍경을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고, 톨스토이가 어떤 식으로 썼던 간에 안나 까레니나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이제 당대 이야기를 썼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19세기 러시아의 현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역사 소설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으로 물론 귀족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건데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으로 보편으로 일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참 예쁘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강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집안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라나던 그 시절은 정말 역사의 황금 시대였다. 이런 게 약간 이제 전제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비평가가 이렇게 씁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단순히 이게 전쟁 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전쟁 문학치고는 이제 온건하다는 거예요. 이게 호메로스하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 이전에 쓰여진 가장 뛰어난 전쟁 문학은 일리아드일 텐데 그것만 비교를 해봐도 이거는 너무 쉽게 싸우는 거야. 너무 많이 안 죽고 너무 출혈도 적고. 근데 이제 톨스토이가 이런 이제 전쟁 소설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꽤 해왔는데, 세바스토폴 이야기 보면은 공습, 공격, 그 어릴 때 제가 발표했었는데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전쟁 이야기가 많은데, 죄송하지만 머릿속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미 해밍웨이를 읽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는 해밍웨이 뭐 무기여 자리 거라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뭐 이런 걸 다 읽은 다음에 톨스토이의 이런 전쟁 소설을 읽으면 이건 전쟁도 아닌 거야. 뭐 이따구로 싸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단순한 전쟁 묘사가 아니라 전체 세계관, 작가의 역사관, 전쟁에 대한 작가의 태도, 이게 중요한데, 메레즈콥스키의 제가 지금 지적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메레즈콥스키는 누구냐면 상징주의기에 유명한 이제 평론가인데요. 사상가이기도 하고 본인도 뭐 많이 쓰고 했는데 뭐 제가 그의 그 작품을 읽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스옙스키와 톨스토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에세이 책을 이제 남겼죠. 근데 메레즈콥스키의 책을 읽어보면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톨스토이를 간판으로 내걸고 톨스토이에 대해서 쓰는 것 같지만, 이미 메레즈콥스키의 마음은 너무나도 도스옙스키 쪽에 기울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팔아먹으려면 톨스토이에 대해서 써야 돼서 제목에 톨스토이 이름을 먼저 올렸는데, 사실 이제 자기는 정서적으로 더 저쪽이 빠두시에 더 마음에 이제 맞는 거죠. 자, 역사 소설이 되기를 바라는 작품인 전쟁과 평화의 창조자는 역사를 머리로는 인정하고 심지어 일정 부분 아는 것도 같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느낀 적도 꿰뚫은 적도 결코 없었으며, 다른 세기들과 민족들의 내적인 정신적인 삶을 꿰뚫지 못했다. 그에게는 먼 곳의 황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러시아어로 바스토르크 다할리, 요게 이제 그 낭만주의의 핵심인데, 메르주코스키가 볼 때 역사 소설을 제대로 쓰려면 먼 곳의 황홀경, 먼 곳에 대한 황홀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이건 이제 메르주코스키의 생각이고, 메르주코스키가 딱히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런 식의 어떤 낭만주의, 먼 것에 대한 지향 이런 게 이제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메르츠콥스키가 생각하는 역사 소설은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 자체가 역사 소설인 전쟁과 평화도 아니고, 역사 소설이 되기를 바라는, 역사 소설의 권리를 요구하는 전쟁과 평화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톨스토이의 관심사는 과거라기보다는
역사 과거라기보다는 역사 현재, 현재화된 역사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렇다 보면 이 소설은 가정소설이나 사회소설의 느낌을 더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는 훨씬 더 뒤로 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쟁과 평화도 가정소설, 사회소설, 안나 까레니나도 가정소설, 사회소설 이제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이제 그 톨스토이는 젊어서부터 낭만주의를 되게 배격했다. 낭만주의를 싫어했다라고 이제 그 에이엔바움이 자기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에이엔바움은 누구냐면 이제 형식주의자인데요. 대표적인 시클롭스키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고골의 외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이런 논문 같은 걸 썼었고, 이런 이제 1920년대 소련의 러시아의 이런 소련의 이미 소련이죠. 러시아의 이런 형식주의 비평이 이후 이제 비평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 미학과 형식 미학, 주제 미학, 형식 미학에서 형식 미학에 이제 눈을 돌리도록 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큰 맥락에서 이제 A.M. 바움이 톨스토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소설 잘 쓰니까, 정치하니까요, 소설이 빈틈이 없고. 그러고 이제 청년 톨스토이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해요. 톨스토이는 단 한 번도 낭만주의자였던 적이 없다고. 그리고 소설을 쓸 때도 되게 냉철하게 쓰는 거죠. 굉장히 직물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역사 소설을 쓸 때도 그런 식의 이제 톨스토이의 본질적인 특징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다 이게 다 옛날 얘기지만 나폴레옹하고 이제 쿠투조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 쿠투조프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전평을 쓸 때 이 톨스토이가, 제가 전기를 여기서 요약을 해놨는데, 소피아 베르스랑 이제 결혼을 했고 가장 이제 행복했던 시절에 전쟁과 평화가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강의 동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왠지 작가나 뭐 화가나 음악가, 작곡가, 뭐 베토벤 이런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막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네, 그들도 이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술마다 장르는 다르지만은 이게 육체적으로 엄청난 게 많은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그거를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거나, 혹은 이제 사람은 없더라도 그런 정황이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톨스토이 소설 중에서 제일 빛나는 작품이 전쟁과 평화인데, 제일 두껍고 구성적으로도 제일 완결도가 높고 등장인물도 많고 이런데, 이거 이제 마누라가 말하자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도 되게 많이 낳거든요. 근데 교정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내가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자라니까 또 애들이 봐주고, 그래서 되게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둘의 결혼 생활도 이 작품 할 때는 얘기를 하는데, 안나 까레니나도 마찬가지고 새삼스럽게 한번 확인해 봅니다. 톨스토이 부부는 16번 임신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톨스타야 부인이 16번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아이를 낳았다. 요건 제가 문장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16번 임신하고 이제 13명의 아이가 성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임신은 16번 했는데 사산인가 이렇게 중간에 죽은 애도 있고요. 태어나서 어려서, 이제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어쨌거나 총 16명의 이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 부부도 호사가들의 입에 굉장히 이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톨스토이 부부가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음을 보여줍니다. 네, 16번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최소한 16번 이상은 했다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쟁과 평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 톨스토이는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그 다음에 자기 또 젊은 지주 귀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전쟁과 평화를 썼다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과 평화를 쓰면서 톨스토이가 정말 되게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쟁 이야기, 세바스토폴 이야기 이제 요런 거라든가 까자크 사람들, 그런 게 조금 규모 있는 소설이었고, 데뷔작이었던 자전삼부자, 거기 이제 젊은 귀족 이야기 이런 거였는데, 전평을 씀으로 해서 훨씬 더 이제 규모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을 쓴 작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작가,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